감히 이 도둑년이 우리 가문 가보를 훔쳤단 말이냐? 당장 이 도둑년을 끌어내어 관아에 쳐넣어라! 거지 차림으로 양반과 안마당에 들어선 한 어린 처녀. 큰아들의 소나귀에서 떨어진 옥패와 옥잠 한 자루를 두고 마당의 모든 이가 도둑년이라 손가락질을 시작합니다. 끌려나가는 처녀를 단 한 사람만이 막아서지만 그마저도 매를 맞고 흙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거지 처녀의 보찜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그 옥패는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달빛 아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임금 때의 일이었습니다. 봄빛이 막 한양에 깃들기 시작한 새벽, 대궐 안 가장 깊은 곳 처소에서 작은 등잔불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답니다. 새벽 이슬이 마당 대도를 적시고 처마 끝에는 옅은 안개가 걸려 있었지요. 처소 안에서는 한 어린 처녀가 책상 앞에 앉아 깊이 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18살의 혜인 공주였지요. 단아한 계란형 얼굴에 또렷한 검은 눈, 도자기같이 흰 피부에 옅은 도화빛 입술, 고든 자세로 앉아 글을 읽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격조 있어 보였습니다. 공주의 곁에는 늙은 최고상궁 윤소영이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갸름하지만 후덕한 얼굴, 깊은 잔주름 사이로 형형한 눈빛,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검은 머리에 옥잠을 단정히 꽂은 윤상궁은 공주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단 하루도 곁을 떠나지 않은 분이었답니다. 마마, 차 한 잔 올릴까요? 잠시 후에요, 상궁. 이 글이 마음에 걸려서요. 인심이 천심이라는 글이옵니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 하였는데 요즘 아바마마께서 듣고 계신 말씀들이 정말 백성의 진짜 마음일까요? 윤상궁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답하였답니다. 마마, 어전 회의에서 오가는 말씀이 모두 진실은 아니지요. 권세 가문들이 임금께 가까이서 듣고 싶은 말씀만 올리는 일도 적지 않으니 어제 어전에선 또 어떤 일이 있었지요? 호조의 곡식 분배 문제로 김대감 어른과 박대감 어른께서 격하게 다투셨다 하옵니다. 김대감께서는 자기 친척들에게 곡식을 돌리려 하셨고 박대감께서는 그것을 빌미로 벼슬을 떼게 하시겠다 위협하셨다 들었사옵니다. 공주가 역게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두 분 다 백성의 곡식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이권을 두고 다투신 거로군요. 그래서 아바마마의 미간이 갈수록 깊어지시는 거예요. 이 어린 공주는 임금의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외동딸이었답니다. 임금께는 아드님이 따로 계시지 않았고 오직 이 외동딸 하나만이 슬아에 있었지요. 그러니 공주의 한마디 한마디가 임금께 큰 무게로 다가갔답니다. 며칠 후 임금께서 어전회의를 마치고 공주의 처소에 들르셨답니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요. 공주가 그 미간을 보고 한 번 한숨을 삼키셨답니다. 혜인아, 김대감과 박대감의 다툼이 또 격해졌단다. 이 아비가 그 사이를 어찌 다스려야 할지.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이 즉시 등을 돌리고 가운데에 서면 양쪽이 다 임금이 약하다 수군대니. 공주가 잠시 말없이 아바마마의 손을 잡아들였답니다. 그 손은 새벽 정사 끝에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아바마마, 두 분의 다툼은 곡식 분배 때문이 아니라 다음에 누가 더 큰 가문이 될 것인가의 다툼이옵니다. 아바마마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든 그 다툼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임금이 공주를 가만히 보셨답니다. 어린 외동딸의 통찰에
임금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지요. 내 말이 옳구나. 내 부마 간택이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그때가 되면 또 한 차례 가문들이 들끓을 것이다. 아바마마, 그 일을 두고 며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본 후 제가 정식으로 청을 올리겠나이다. 임금이 떠나신 뒤 공주는 처소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가만히 계셨답니다. 등잔불의 그림자가 공주의 발치에서 흔들렸지요. 상궁, 권세 가문 중 누구의 자제가 가장 부마 자리에 가까운지 짐작하시는지요? 마마, 외척 김씨 가문의 큰아드님이 가장 유력하다 들었사옵니다. 박씨 가문에서도 둘째 아드님을 내세우려 한다 하옵고요. 그 외에 한씨 가문의 형제들도 거론되고 있사옵니다. 한씨 가문이라 하셨지요. 예, 마마. 한대감 어른은 평생 청렴하시기로 으뜸이신 분이옵니다. 임금의 옛 충신이시며 결코 권세에 굽히는 분이 아니시지요. 흉년이 든 해에 가문 곳간을 열어 한양 백성들에게 죽을 내어주신 일도 한두 번이 아니라 들었사옵니다. 다만 그 댁 자식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궁 안에서도 잘 알지 못하옵니다. 공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답니다. 상궁, 사람을 알아보는 길이 따로 있을까요? 윤상궁이 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궁중에서 보낸 늙은 상궁이 알고 있는 깊은 진실이 그 미소 안에 담겨 있었지요. 마마, 사람의 진심은 옷이나 신분이 아니라 어려운 자리에서 드러나는 법이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자에게도 누추한 마음이 있고 거지 옷을 입은 자에게도 고든 마음이 있나이다. 공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어린 공주의 마음에 그 말씀이 깊이 새겨졌지요. 며칠 후 임금이 어전에서 마침내 공주의 부마 간택 절차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날부터 한양 안권세 가문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매일같이 진상품과 청혼 서찰이 궁궐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비단, 호피, 진귀한 약재, 옛서첩까지. 공주는 처소에서 그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답니다. 상궁, 이 모든 진상품이 누구의 것이라 보십니까? 마마의 것이옵니다. 아니에요, 상궁. 이것은 아바마마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것이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 제가 거짓 차림으로 그 가문 문 앞에 선다면 누가 저를 그렇게 받들겠어요. 제가 이제 청을 올릴 때가 된 듯해요. 어떤 청을 올리시려 하옵니까, 마마? 신분을 숨기고 궁 밖으로 나가 권세 가문들의 진면목과 백성들의 삶을 제 눈으로 보고 오겠다는 청이에요. 윤상궁이 깜짝 놀라 무릎걸음으로 다가오셨지요. 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한 나라의 공주 마마께서 어찌 그런 위험한 일을. 상궁, 이 부마라는 자리는 한 사람의 짝이 되는 자리요나 동시에 이 나라의 한 기둥이 될 자리이기도 하지요. 그 자리가 잘못된 자에게 돌아가면 백성이 고생하고 아바마마께서 또 한 번 큰 골머리를 앓으시게 될 거예요. 제 한 몸 위험을 무릅쓰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상궁이 한참 동안 공주를 바라보셨답니다. 어린 공주의 눈에 어른의 결단이 깃들어 있었지요. 윤상궁은 그 눈빛 앞에서 더는 만류할 수 없었습니다. 마마께서 그러하시다면 이 늙은 상궁이 마지막까지 마마를 모시겠나이다. 그날 저녁 공주가 임금의 침전을 찾았답니다. 아바마마, 청 하나를 드리겠나이다. 제가 신분을 숨기고 궁 밖으로 나가 권세 가문들의 속셈과 백성들의 진실을 제 눈으로 보고 오고자 하옵니다. 무어라.
임금의 안색이 변하셨답니다. 침전의 등잔불이 잠시 흔들렸지요. 내가 어찌 그 험한 세상에 나가려 하느냐. 너는 이 아비의 하나뿐인 딸이니라. 아바마마, 부디 진정하소서. 왕녀가 백성의 삶을 모르고 어찌 어진 통치를 도울 수 있겠나이까. 또 가문의 속셈을 모르고 어찌 충신과 간신을 가려낼 수 있겠나이까. 비단옷을 입은 자에게 진심을 묻는 것은 헛된 일이오나 거지 옷을 입은 자가 어떻게 대접받는지를 보면 그 가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옵니다. 제가 거지 차림으로 가서 그 진심을 보고 오겠나이다. 임금이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며칠 밤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셨지요. 깊은 밤 침전 안에서 임금은 홀로 책상 앞에 앉아 한 손으로는 옥패의 짝을 어루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공주의 어릴 적 모습을 그린 화첩을 들여다보셨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하는 외동딸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셨습니다. 허락하노라. 단 윤상궁을 동행시켜야 한다. 비밀 호위 한 명을 멀리서 따르게 할 것이다. 보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너라. 명심하겠나이다. 아바마마. 부디 마음 놓으소서. 임금이 공주의 손을 한 번 꼭 잡으셨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공주는 임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잠시 따뜻하게 데워 드렸답니다. 며칠 후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공주의 처소에서 윤상궁이 화려한 비단옷을 하나하나 벗기시고 거친 베옷 저고리와 회갈색 무명 치마를 입혀드렸답니다. 평생 입어보지 않은 거친 천이 살갗에 닿자 공주는 잠시 어색한 듯 옷섭을 매만지셨지요. 윤상궁이 공주의 가채를 풀고 화려한 봉황 비녀와 놀이개를 모두 거두었답니다. 검은 머리를 평민 처녀처럼 낮게 묶으니 거울 속 공주의 모습이 한순간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요. 마지막으로 윤상궁이 옅은 흙을 한 줌 가져와 공주의 뺨에 가만히 묻혀드렸답니다. 마마. 이 늙은 상궁의 손이 마마의 얼굴에 흙을 묻히게 되었나이다. 부디 용서하옵소서. 괜찮아요, 상궁. 이 흙이 저를 진실로 데려다 줄 거예요. 신분이 아니라 진심을 보고 오겠나이다. 공주는 작은 보찜을 챙기셨답니다. 그 보찜 깊은 곳에는 임금의 옥패 한 짝과 윤상궁의 옥잠 신물이 비단에 곱게 쌓여 있었지요. 대궐 뒷문에서 임금이 마지막으로 공주를 배웅하셨답니다. 케이나, 이 아비가 너를 믿노라. 그 어디에서든 너의 고든 마음 하나만은 잃지 말거라. 비단옷을 벗었어도 너는 이 나라의 공주임을 잊지 말거라. 명심하겠나이다. 아바마마. 공주가 절을 올린 뒤 윤상궁과 함께 대궐 뒷문을 나섰답니다. 멀리서 비밀 호위 한 사람이 조용히 그 뒤를 따랐지요. 대궐 담장이 등 뒤로 멀어지자 새벽 공기가 코끝에 닿았답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떡지는 김냄새. 평생 처음 마주하는 궁박 세상이었습니다. 한양시장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떡 장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을 광주리에 펴놓고 생선 장수가 큰 다라이에서 자버를 다듬고 천짜는 안악들이 무명 두루마리를 어깨에 메고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답니다. 집신 장수의 외침, 옹기 장수의 호객 소리, 우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목소리. 대궐 처소의 깊은 침묵과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시장 가득 넘쳐 흘렀지요. 상궁. 한양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군요. 이 모든 분들이 매일 새벽 이렇게 일어나서 일하시는 거지요? 예,
마마. 대궐 안에서 보던 한양과 대궐 밖에서 보는 한양은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공주는 보찜 안에서 작은 떡 한 점을 꺼내 시장 골목 한 구석에서 손을 비비며 떨고 있던 어린 거지에게 슬쩍 건네줬습니다. 이쁜 누나, 감사합니다. 거지 아이가 떡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는 환하게 웃었지요. 공주의 마음이 따스해졌답니다. 그저 떡 한 점일 뿐인데 어찌 그 작은 떡이 한 아이의 얼굴을 그렇게 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모퉁이에서 등이 굽은 노파가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공주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 보따리 한쪽을 받쳐들었지요. 할머님, 제가 들어드릴까요? 어디로 가시는지요? 저 골목 끝 우리 집이요. 손자놈 죽 한 끼 끓여줄 보리쌀이요. 공주가 보따리를 끝까지 들어 노파의 집 앞까지 모셔다 드렸답니다. 좁고 낡은 초가 마당 한쪽 화로에서는 식어가는 잿불이 가물거리고 있었지요. 노파가 보따리를 받아들고 한숨을 내쉬며 공주의 손을 잡으셨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요. 처녀 고맙소. 이 늙은 것이 살림이라곤 손자 놈 하나뿐인데 그 손자가 작년에 김대감댁 종놈들에게 다리가 부러져 누워 있다오. 작년 가을 우리 마을 곡식을 그 댁 종놈들이 다 휩쓸어 갔는데 손자가 막아서다가 발길질에 다리가 부러졌소. 양반댁이라 따질 곳도 없고 관아에 가도 모두 김대감댁 어른의 친척이라니. 노파의 눈가에 옅게 물기가 어렸답니다. 공주가 노파의 손을 잠시 더 잡아드렸지요. 할머니, 이 일을 결코 잊지 않겠나이다. 골목을 나오자 한 떠돌이 노승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색 승복의 깊은 주름의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윤 보살님이시군요. 오랜만이요. 혜운 스님, 어찌 이 길에 바람이 데려다 주었지요. 그리고 함께 계신 처자는 노승의 시선이 공주에게 닿았습니다. 노승은 한참을 공주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지요. 귀한 분을 모시고 다니시는군요. 빈도는 한양골목골목을 다 알고 있나이다. 이 발걸음을 빈도가 안내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노승혜운이 두 사람의 동행이 되었답니다. 세 사람은 먼저 외척 김씨 가문 인근을 둘러보았지요. 거리 한복판에서 큰 외침이 들렸답니다. 김대감댁 종놈 셋이 가난한 행상의 짐을 발로 차고 있는 광경이었지요. 행상은 흙바닥에 엎드려 두 손을 비비고 있었답니다. 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짐 하나가 우리 식구 한 달 양식이옵니다. 종놈은 더 거칠게 행상의 짐을 발로 차며 비웃었지요. 마침 그때 김대감댁 큰아들이 대문에서 나오며 그 광경을 보고는 거리 가득 들리도록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하하하, 그 거지 행상을 좀 더 혼내주거라. 우리 가문 앞을 더럽힌 죄가 가볍지 않으니라. 공주의 안색이 차게 식었지요. 저런 자가 양반이라니. 양반의 도리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노승혜운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였답니다. 김대감 어른께서는 살림이 점점 거대해지자 가문 단속을 못 하시는 듯합니다. 한양 백성들 사이에서는 김대감댁 종놈을 만나면 길을 돌아가라는 말이 돌고 있지요. 작년 한 해에만 김대감댁 종놈들에게 다치거나 짐을 빼앗긴 백성이 한양에만 수십이라 들었나이다. 공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김씨 가문은 이미 공주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가 버렸지요. 다음으로 군권 박씨 가문 인근을 둘러보았습니다. 박씨 가문은
김씨 가문과 달리 겉으로는 조용했답니다. 다만 그 조용함 안에 무거운 그늘이 깔려 있는 듯했지요. 백성들이 박씨 가문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입을 다물고 시선을 피하였답니다. 거리 한 모퉁이에서 한 늙은 군졸이 한숨을 깊이 내쉬고 있었지요. 노승이 그 군졸에게 다가가 스를쩍 말을 걸었답니다. 군졸 어른, 안색이 무거워 보이십니다. 무슨 근심이 있으신지요? 군졸이 잠시 노승을 올려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다시 한 번 내쉬셨답니다. 노승의 염려 어린 눈빛 앞에서 군졸의 마음이 옅게 풀어지는 듯하였지요. 스님, 어디 군졸 노릇이 그리 쉬운 일이 겠소이까. 박대감 어른께서 시키시는 일을 옳다 그르다 가릴 수도 없고 무슨 일이 있으셨소? 군졸이 잠시 좌우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 겨울 박대감대 가마가 야밤에 북쪽으로 떠나는 것을 직접 본 일이 있소. 그 가마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비단 두루마리며 진귀한 약재가 실리어 갔소. 보고도 못 본 척하라 명하시니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밖에. 군졸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 나왔답니다. 노승이 합장으로 위로의 뜻을 전하자 군졸도 옅게 머리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지요. 세 사람이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군졸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가문의 그늘이 한 군졸의 어깨에까지 닿아 있다는 사실이 공주의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았지요. 세 사람이 한 노부부의 객주에 들러 늦은 점심을 청하였습니다. 옹기 항아리에서 김치를 꺼내 주는 주모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였답니다. 박 대감이 북쪽 오랑캐와 비밀 서찰을 주고받는다는 소문이 있다오. 한양 백성치고 그 소문을 모르는 이가 없다오. 군권이 저런 자 손에 있어서야 어찌 우리 식구들이 발뻗고 자겠소. 공주의 마음이 천천히 굳어졌답니다. 박씨 가문 역시 이로써 마음에서 지워지게 되었지요. 세 사람은 그날 밤 객주에 머물기로 하였답니다. 객주 사랑채에서는 객들이 모여 가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공주는 한 구석에 앉아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답니다. 김 대감댁은 정말 못 봐주겠던데 백성들 곡식까지 빼앗는다지 뭐요. 박 대감댁은 또 어떻소? 북쪽과 무슨 거래가 있다 하더이다. 그래도 한 대감댁 어른은 평생 청렴하기로 으뜸이시지. 작년 흉년 때 가문 곳간을 여러 한양 백성들에게 죽을 내어주신 일을 잊지 않았소. 그 댁은 학문도 깊으시고 식솔들 단속도 엄하시지. 그 댁 종놈이 거리에서 행패 부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소. 그런데 그 댁 자식들이 어떨까요? 큰아드님이 김 대감 댁과 친하다는 말도 있고 그건 모르겠소. 한 대감 어른의 그늘이 너무 크시니 자식들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소. 공주가 윤상궁과 노승을 돌아보았답니다. 마침내 한 곳, 한씨 가문이 남았지요. 상궁 스님. 한 대감 어른의 청렴함과 자식들의 인성은 별개의 일이지요. 내일은 한씨 가문에 직접 가 보아야겠어요. 거짓 차림 그대로 객으로 청에 들어가서 그 댁 자식들 사람됨을 제 눈으로 살펴보겠어요. 공주의 눈동자에는 굳은 결심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그날 밤 공주는 보찜 깊은 곳에 옥패를 한 번 꺼내 보셨지요. 임금의 옥패가 어두운 객주 안에서 옅게 빛났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한양거리에 막 들기 시작한 무렵 공주는 한씨 가문 대문 앞에 도착했지요. 노승해우는 객주에 잠시 머물고 윤상궁은
가문 근처 다른 객주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답니다. 거짓 차린 봉주만이 홀로 한씨 가문 대문 앞에 서셨답니다. 한씨 가문은 한양 안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답니다. 높지 않으나 단아한 소슬대문, 깨끗하게 쓸린 안마당, 단정한 처마. 다른 가문들이 화려함을 내세운다면 이 가문은 격조와 절제로 자기 무게를 드러내고 있었지요. 대문 앞 흙길에는 빗자루 자국이 가지런히 남아 있었답니다. 가문의 격조는 소슬대문의 크기가 아니라 그런 곳에서 드러나는 법이었지요. 마침 그때 가문 대문이 열리며 한 양반 차림의 사내가 외출 차림으로 나섰답니다. 비단 청록 도포의 검은 갓, 화려한 금사 자수 가끈을 다한 위풍당당한 인물이었지요. 한 대감의 큰아들 한승호였답니다. 공주가 천천히 다가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친 길손이옵니다. 물 한 모금만 청하옵나이다. 한승호가 공주를 한번 훑어보았지요. 거짓 차림에 흙 묻은 얼굴을 본 그의 입가가 일그러졌답니다. 어디서 굴러온 거지가 우리 가문 대문 앞을 더럽히느냐. 종놈들아, 이 거지를 당장 쫓아내라. 종이 거칠게 공주를 밀쳤답니다. 공주는 흙바닥에 한번 쓰러졌지요. 흙이 입가에 묻고 거친 베옷 자락이 짙은 흙물에 젖었답니다. 그러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요. 거짓 차린 공주는 천천히 흙을 털고 일어났답니다. 한승호에 멀어지는 보랏빛 비단 도포 자락이 봄바람에 휘날렸지요. 공주는 역게 호흡을 가다듬으셨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슬픔이 먼저 가슴에 닿았지요. 한 사람의 인성이 이 정도라면 가문 전체의 다음은 어찌 될지 가늠이 갔답니다. 공주는 가문 뒷문으로 돌아가셨답니다. 마침 그 뒷문으로 둘째 한승현이 외출을 나서려 하고 있었지요. 회청색 도포의 검은 갓, 평범한 외모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인상의 인물이었답니다. 병든 몸이옵니다. 며칠만 처마 밑에서 쉬게 해주십시오. 한승현이 공주를 잠시 들여다보았답니다. 그는 큰형과 달리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차렸지요. 양반의 도리에 거지를 박대할 수는 없지. 마구간 한 켠에서 자도록 하라. 그는 종을 시켜 떡 한 점을 던져주게 하였지요. 떡은 흙바닥에 한 번 떨어졌다. 종이 다시 주워 공주에게 건넸답니다. 공주는 그 떡을 두 손으로 받으셨지만 마음에는 따뜻함이 깃들지 않았지요. 이 떡은 사람을 위한 떡이 아니라 양반의 체면을 위한 떡이었답니다. 내일 동트면 내보내라. 큰형님께서 보시면 노여워하실 것이니 절대 보이지 않게 하여라. 한승현은 그러고는 돌아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공주가 그 뒷모습을 가만히 보았지요. 표면은 예의로 다듬어졌으나 그 안에 진심이라곤 한 줌도 없었답니다. 공주는 마구간 한 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흙바닥에 거친 짚을 깔고 보찜을 베고 누우셨지요. 평생 비단 이부자리에서 잠들던 공주에게 마구간의 집 자리는 모든 것이 낯설었답니다. 봄밤의 한기가 살을 파고들었지요. 가문의 두 자제가 모두 이러하다면 마지막 한 사람도 큰 차이가 있을까? 한씨 가문 어른의 청렴함은 자식들에게 전해지지 못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봄밤의 한기와 함께 공주의 마음에 스며들었답니다. 새벽이 되자 마구간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공주는 잠시 긴장했지만 들어선 사람은 종이 아니었지요. 옥색 도포의 검은 갓, 손에 책 한 권을 든 한 양반 차림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한 대감의 막내 아들 한승재였지요. 청수한 미남, 깊고 따뜻한 눈매, 단정한 콧날.
새벽 햇살이 그 청년의 옥색 도포에 살짝 내려앉아 평온한 빛을 만들었습니다. 청년이 공주를 발견하더니 잠시 멈춰 섰지요.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보다 걱정이 먼저 떠올랐답니다. 어찌 마구간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봄밤이 차가운데 몸이 다 식으셨을 것입니다. 어디서 오신 길입니까? 잠시 들어와 따뜻한 것이라도 드시지요. 공주가 청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거지를 보는 시선이 없었지요. 그저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보는 눈이었답니다. 이리 오십시오. 마구간은 사람 잘 곳이 아닙니다. 공주가 천천히 일어났답니다. 한승재가 공주를 사랑채 옆 작은 객방으로 인도하였지요. 깨끗하게 쓸린 마루, 정갈한 이부자리, 따뜻한 봄볕이 드는 창. 공주가 처음 받아보는 양반가의 객 대접이었답니다. 한승재가 직접 부엌으로 가서 잣죽 한 그릇을 끓여 가져왔답니다. 잣향이 그릇 위로 옅게 올라왔지요. 드세요. 빈속에 너무 차지 않을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직접 가문의 손님을 종에게 맡길 수는 없지요. 어떤 차림이든 가문을 찾은 객이니까요. 공주의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도련님, 어찌 거지에게도 이리 따뜻이 대해 주시는지요. 한승재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옅게 미소 지었지요. 아버님께서 평생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진심은 옷이나 신분이 아니라 어려운 자리에서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옷차림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 사대부의 도리이며 신분에 상관없이 가문을 찾아온 손님을 어떻게 모시는가가 곧 가문의 격조라 하셨나이다. 공주의 손이 잠시 멈추었답니다. 윤상궁이 했던 그 말이 한승재 입에서도 똑같이 나왔지요. 한대가 머른의 청렴한 가풍이 이 막내 아들에게는 그대로 전해졌구나. 그 작은 발견이 공주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었답니다. 공주께서 잣죽을 다 드시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답니다. 한승재의 환대를 더 받고 머무를 일은 아니었지요. 객의 격조란 받은 만큼의 정성을 깊이 새기고 떠나는 것이라 공주께서는 한승재께 깊은 절을 올리며 인사를 드리셨답니다. 도련님, 환대해 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나이다. 이만 떠나려 하옵니다. 벌써 가시려 하옵니까? 길이 험하실 텐데. 늙은 어머니 한 분이 시장 객주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더 머물 수가 없사옵니다. 부디 평안하소서 도련님. 한승재가 잠시 공주를 가만히 보셨답니다. 거지 차림 처녀의 그 깊은 절이 어딘가 모르게 산골 처녀의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한승재는 더 묻지 않으셨답니다. 다만 마당 끝까지 공주를 정중히 배웅해드렸지요. 무사히 가시기를 빌겠나이다. 가시는 길에 시장하시거든 이 옥색 보따리 안에 떡 한 점이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한승재가 작은 떡 보따리를 공주의 손에 가만히 쥐어드렸답니다. 거지 한 분이 가시는 길에 굶주리지 않으시도록 챙겨주신 그 작은 정성이 공주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지요. 공주가 한 번 더 절을 올린 후 한씨 가문 소슬대문을 천천히 나서셨답니다. 한승재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지요. 한 잔의 잣죽과 떡 한 보따리. 그것이 한승재가 거지 차림 객 한 분께 드린 모든 것이었으나 그 작은 정성 안에 한 가문의 진짜 가풍이 그대로 담겨 있었답니다. 한씨 가문을 나서신 공주께서 시장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답니다. 봄 햇살이 한양거리에 살갑게 내리쬐는 그 길 위에서 공주의 마음에는 한승재의 잣죽 한 그릇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한 가문의 마음만을 보고 돌아가실 수는 없었답니다. 거짓 차림으로 궁 밖에 나서신 본래의 까닭이 한 가문의 마음을 살피는 것에만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지요. 시장 인근 객주에 들어서신 공주를 윤상궁께서 한 걸음에 달려와 맞이하셨답니다. 며칠 못 뵈는 동안 마음 졸이셨던 늙은 상궁의 눈가가 옅게 붉어지셨지요. 마마, 무사하셨군요. 상궁, 한씨 가문에서 보고 온 일을 들려드리겠어요. 공주께서 한승재의 환대와 한승호의 박대, 한승현의 무관심을 차례차례 들려드리셨답니다. 윤상궁이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새기셨지요. 그러나 공주의 표정에는 가문 일만이 아닌 또 다른 무거움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상궁, 권세 가문의 진면목은 어느 정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횡포가 닿는 곳은 어전이 아니라 거리이지요. 한양 백성들의 진짜 한숨을 며칠 더 보고 가야 할 듯해요. 마마, 한 가문의 마음만을 보고 돌아간다면 제가 거짓 차림으로 나선 이 길의 절반밖에 걷지 않은 것이옵니다. 객주 한 모퉁이에서 노승혜은께서 단주를 굴리시며 두 분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계셨지요. 노승이 천천히 입을 여셨답니다. 한양 변두리의 작은 마을이 하나 있나이다. 산자락에 자리한 마을이온데 그 마을 사람들이 작년 가을 김 대감댁 종놈들에게 곡식을 다 빼앗긴 곳이지요. 작년부터 풍토병까지 들어 한 집 건너 한 집 누군가 누워있다 들었나이다. 빈도 그 마을에 자주 다녀 잘 알고 있사옵니다. 마마께서 가시고자 하신다면 안내해 드리겠나이다. 스님, 그 마을로 안내해 주십시오. 다음 새벽이었답니다. 세 사람이 객주를 나서 한양 변두리 산자락으로 향하셨지요. 한양 도성을 벗어나자 길이 점점 좁아지고 산비탈에 띄엄띄엄 자리한 작은 초가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옅은 봄 안개가 가난한 초가 지붕 위에 낮게 깔려 있었지요. 마을은 조용하다 못해 무겁기까지 하였답니다. 거리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요. 노승의 말씀대로 풍토병이 든 집들이 적지 않은 듯 여기저기 헛기침 소리와 신음소리가 흘병 너머로 새어 나왔답니다. 공주의 발걸음이 마을 한 모퉁이에서 멈추었지요. 마을 가장자리의 한 초가 마당에서 어린아이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공주께서 그 초가 안을 들여다보셨지요.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한 젊은 어머니가 어린아이 둘을 옆에 두고 앉아 있었답니다. 아이 하나는 어머니 무릎 위에 누워 있고 또 하나는 빈 그릇을 손에 든 채 어머니 옷자락만 만지고 있었지요. 그 옆에는 한 장정이 다리에 천을 둘둘 감은 채 흘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답니다. 공주께서 천천히 마당에 들어서셨지요. 아주머니, 실례지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아이 어머니가 공주를 올려다보더니 잠시 멍한 얼굴을 하셨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깊이 내쉬며 답하셨지요. 저희 가장이 작년 가을 김 대감댁 종놈들 발길질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약값이 없어 그대로 누워만 있다오. 다리뼈가 어긋난 채로 굳어가니 이제는 일어설 수도 없게 되었지요. 끝내 풍토병까지 옮아 열이 펄펄 끓으니 아이들 먹일 죽 한 그릇도 끓일 곡식이 없는 살림에 약 한 첩 살 돈이 어디 있겠소. 아이 어머니의 눈가에 옅게 물기가 어렸답니다. 그러나 그 물기마저 닦지 않으셨지요. 너무 오래 흘려서 닦을 힘조차 남지 않으신 듯하였답니다. 공주께서 보찜을 천천히 푸셨답니다. 안에서 노잣돈 주머니를 꺼내 그 안의 모든 돈을 아이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리셨지요.
평민 살림으로는 한 달치 약값이 넘는 큰 돈이었답니다. 또한 한승재가 손에 쥐어준 떡 보따리도 아이 어머니의 손에 함께 건네셨지요. 아주머니, 이 돈으로 한약방에 가셔서 가장의 다리에 좋은 약과 풍토병에 듣는 약을 함께 지어 오세요. 부족하시면 또 마련해 드리겠나이다. 이 떡은 두 아이가 우선 한 끼라도 따뜻이 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옵니다. 아이고, 처녀가 어디서 이런 큰 돈을. 차림으로 보아 처녀도 사정이 어려울 텐데 이런 돈을 어찌 받겠소. 아이 어머니가 돈과 떡 보따리를 거듭 돌려주려 하셨지요. 공주께서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답니다. 제가 이 돈이 필요한 것보다 아주머님의 부군과 아이들이 더 필요할 것이옵니다. 부디 받아 두십시오. 한약방까지는 이 스님께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노승혜운께서 아이 어머니의 남편을 부축하여 일으키셨답니다. 다리가 부러진 가장이 노승의 어깨에 기대어 비틀거리며 일어났지요. 어린 아이 둘이 그 모습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답니다. 공주께서 잠시 아이 어머니의 손을 더 잡으셨다. 천천히 놓으셨지요. 처녀,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갚을 일이 아니옵니다. 그저 가장께서 다시 일어나시기만을 바랄 뿐이옵니다. 가장께서 일어나셔야 두 아이도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아이 어머니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으셨답니다. 공주께서 한사코 그분을 일으키셨지만 아이 어머니의 머리는 한참 동안 흙바닥에 닿아 있었지요. 거짓 차림 처녀의 한 줌 돈과 떡 한 보따리가 한 가족의 봄을 다시 데려다 주었답니다. 세 사람이 마을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답니다. 노승께서 또 한 집을 안내하시려는데 마을 어귀에서 한 여인이 헐레벌떡 달려오시는 것이었지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서픈 풀어진 채였답니다. 스님, 스님, 어찌 그러시오, 보살님? 우리 며느리가 산기가 들었는데 산파를 부를 돈이 없어요. 헛간에서 그냥 여인의 말씀이 그치지 못하셨답니다. 노승의 안색이 변하셨지요. 보살님 댁이 어디시오? 저기 마을 끝. 저 헛간이옵니다. 공주와 윤상궁과 노승이 일제히 그 여인의 뒤를 따라 마을 끝으로 달려가셨답니다. 산골 마을의 가장 변두리 무너져가는 클담 옆에 작은 헛간 한 채가 있었지요. 헛간 안에서 한 젊은 산모의 신음소리가 거칠게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세 사람이 헛간 안으로 들어서셨지요. 헛간 한켠에 짚을 깔고 그 위에 한 산모가 누워 있었답니다. 만삭의 몸으로 산기가 들었으니 산모의 얼굴은 이미 땀과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옆에 시어머니로 보이는 그 여인이 다시 들어와 산모의 손을 잡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셨답니다. 윤상궁께서 잠시도 망설이지 않으셨지요. 평생 궁중에서 보내신 늙은 상궁이셨으나 어전에서만 일을 보신 분이 아니었지요. 궁녀들의 일을 평생 살펴오신 분이라 출산을 도운 경험도 한두 번이 아니셨지요. 윤상궁께서 무명 두루마기 자락을 걷어 올리시고 산모 곁에 앉으셨답니다. 아주머니, 깨끗한 물을 끓여오시고 깨끗한 무명천도 가져오십시오. 빨리요.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헛간을 뛰어나가셨지요. 공주께서 산모의 한쪽 손을 두 손으로 잡으셨답니다. 산모의 손이 식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산모의 눈이 잠시 공주를 올려다보았답니다. 거짓 차림 처녀의 모습이었으나 그 손의 따뜻함이 산모에게 깊이 전해졌지요. 누구신지, 어찌 이렇게 도와주시는지,
지나가던 사람이 옵니다. 부디 걱정 마시고 숨을 천천히 고르세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솜씨가 좋으셔요. 시어머니가 끓인 물과 무명천을 가져오셨답니다. 윤상궁께서 평생 몸에 익은 솜씨로 산모를 도우셨지요. 공주께서는 산모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답니다. 산모의 거친 숨소리가 헛간 가득 울리고 가끔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에 공주의 손에도 역계 떨림이 전해졌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헛간 안에 갑자기 작은 울음소리 하나가 터졌답니다. 가늘고 새된 그러나 분명한 새 생명의 첫 울음이었지요. 산모가 그 자리에서 흐느끼시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지요. 아들이 옵니다. 산모님, 아들이 옵니다. 윤상궁께서 아기를 깨끗한 무명천에 감싸 산모의 품에 안겨드리셨답니다. 아기가 산모의 가슴 위에서 다시 한번 짧게 울었지요. 공주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답니다. 평생 어전과 처소에서만 살아오신 공주께서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처음 닿는 그 순간을 두 눈으로 직접 보신 것이지요. 아주머님, 아드님 이름은 무엇이라 부르시렵니까? 산모의 시어머니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답하셨답니다. 이 모진 봄에 태어난 아이라. 봄이 한참 와서 만났다는 뜻으로 봄이라 부르려 하옵니다. 처녀 덕분에 우리 손주가 이 세상에 나왔소. 제 덕이 아니옵니다. 이분의 솜씨가 큰 도움이 되셨고 무엇보다 산모님께서 끝까지 잘 견뎌주신 덕분이지요. 봄이가 무사히 자라기를 바라옵니다. 공주께서 집 위의 산모와 갓 태어난 봄이의 모습을 잠시 더 바라보셨답니다. 어딘가 가슴 깊은 곳이 잔잔히 차오르는 듯하였지요. 한 나라의 어전에서는 이런 한 사람의 봄을 결코 볼 수 없었답니다. 한 사람의 봄을 알아야 한 나라의 봄도 알 수 있다는 말씀이 어쩌면 옛 어른들의 가르침에 진실로 깃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덧 해가 기울 무렵이었답니다. 마침 길가에 외진 객주 하나가 있어 세 사람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지요. 객주의 사랑채에서 늦은 저녁을 먹은 후 공주와 윤상궁이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노승은 마당 한쪽에서 단주를 굴리시며 잠시 좌선에 드셨지요. 객주 사랑채에는 그 외에도 객 몇 사람이 있었답니다. 양반 차림의 사내 둘이 술상을 차리고 마주 앉아 있었지요. 객주 한쪽 등잔불 아래라 그 두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나누는 말소리는 옆 자리까지 또렷이 들렸답니다. 공주의 손이 잠시 멈추었지요. 두 사람의 목소리 중 하나가 분명 한시 가문에서 들었던 큰아들 한승호의 목소리였답니다. 아버님께서는 절에 다녀오신다 하셨소이다. 며칠은 가문에 안 계실 것이요. 그 동안에 오늘 일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시오. 우리 김씨 가문에서 어전에 올리는 진상품에 자네 가문 명의를 함께 올리도록 손을 써 두었소. 이 일이 임금께 받아들여지면 자네가 부마에 가까이 가게 되는 셈이오. 아버님께서 평생 청렴하시기로 으뜸이시니 이 일을 아시면 노여워하실 것이오. 그러나 부마 자리는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한 가문의 운명이라오. 우리 한 씨가 다음 대에서 어떤 자리에 설지는 이번 부마 자리 하나에 달려 있소. 잘 보시오. 박씨 가문 그 자만 굴복시키면 우리 두 가문이 어전을 함께 받들 수 있소. 박 대감이 북쪽과 무엇을 거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위협 한 번이면 굴복할 자요. 막내는 어찌하시려오? 막내 그놈은
평생 글이나 읽으며 살게 두면 그만이오. 어차피 부마 자리는 이 한승호의 것이니 그놈은 그저 산골절에나 가서 시 한 수 더 적는 일밖에 못할 거요. 두 사람이 잔을 부딪히며 옅게 웃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공주의 가슴이 무너졌지요. 한대감 어른의 청렴한 가풍을 등 뒤에서 무너뜨리려는 자식의 모습이 한 객주의 등잔불 아래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답니다. 그뿐 아니지요. 거지에게도 정중히 잣죽을 끓여 주던 막내 한승재를 형은 글이나 읽으며 살게 두면 그만이라 비웃다니. 한승재의 진심한 자락이 같은 가문 안에서 이렇게 가벼이 여겨지고 있는 것이지요. 공주께서 윤상궁의 옷자락을 가만히 잡으셨답니다. 윤상궁이 공주의 의중을 알아채시고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객주 마당 쪽으로 옮기셨지요. 공주도 그 뒤를 따랐답니다. 두 사람이 마당으로 나오자 좌선 중이시던 노승께서 천천히 단주 굴리시는 손을 멈추셨지요. 들으셨군요. 예, 스님. 한씨 가문 큰아들이 외척 김씨와 결탁하여 한대감 어른 모르게 어둠 속에서 이를 도모하고 있었나이다. 마마, 어전에 올릴 모든 증거가 이제 모이고 있나이다. 김씨 가문의 백성 횡포, 박씨 가문의 외세 결탁, 그리고 한씨 가문 큰아들의 결탁까지. 마마의 발걸음이 한양 곳곳에 닿은 까닭이 이제야 보이는 듯하옵니다. 공주께서 깊이 끄덕이셨답니다. 그러나 공주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무거움이 더해졌지요. 스님, 상궁. 이 모든 일을 한대감 어른께 직접 알려드려야 할 듯해요. 어른께서 자신의 자식이 어둠 속에서 가문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면 그것은 어른께도 큰 상처가 될 거예요. 어른께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충신을 향한 도리이지요. 마마, 그러면 한씨 가문에 다시 들르시려는 것이옵니까? 예. 한대감 어른이 절에서 돌아오시는 그날, 어른께만은 제 신분을 밝히고 모든 진실을 한 번에 정리하고자 해요. 외척 김씨에게는 절대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문 안에서만 이를 도모할 거예요. 또한 처음 환대해 주신 한승재 도령께도 한 번은 정중히 인사를 드려야 도리이지요. 봄밤이 깊어가는 객주 마당에서 별이 한껏 쏟아져 내렸답니다. 멀리 한양 도성의 등불이 가물거리는 가운데 공주의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무거웠지요. 이 모든 것을 한대감 어른과 아바마마 앞에 가져가 어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거지 차림 공주의 두 어깨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양 도성이 새벽 안개 너머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공주의 발걸음이 다시 한씨 가문 쪽으로 향하였답니다. 한승재의 환대가 기다리는 그 사랑채로, 그리고 한대감 어른께 자식의 어둠을 알려드려야 하는 그 무거운 자리로. 마을에서 만난 산모와 갓 태어난 봄이의 얼굴이 한약방으로 향하시던 다친 가장의 모습이, 그리고 그 두 아이의 굶주린 눈빛이 공주의 마음에 가만히 새겨져 있었답니다. 한 사람의 봄을 위해 한 나라의 봄도 다시 와야 한다는 그 사실이 거지 차림 공주의 두 어깨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한씨 가문 소슬대문이 다시 열렸답니다. 거지 차림 공주가 보찜을 들고 안마당에 들어서신 그 모습을 마당을 쓸고 계시던 종 하나가 흠칫 놀라 알아보았지요. 며칠 전 마구간에서 자고 가신 그 거지 처녀였답니다. 막내 도련님께 지난번 신세진 이가 다시 오셨다 전해드려라. 종이 부랴부랴 사랑채로 달려갔지요. 잠시 후 한승재가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 따뜻한 안도가 먼저 떠올랐지요. 무사히 다녀오신 모습을 보고 한승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답니다. 무사히 다녀오셨군요. 어머님은 잘 만나 뵈셨는지요? 예, 도련님. 환대해 주신 은혜를 잊지 못하여 한대감 어른께 인사 한번 드리고자 다시 들렀나이다. 한승재가 잠시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아쉽게도 아버님께서는 아직 절에서 돌아오시지 않으셨나이다. 오늘 저녁 무렵에야 도착하실 예정이옵니다. 그러면 어른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도 되겠는지요? 한승재가 옅게 끄덕였답니다. 집안 어른을 뵙고자 다시 들러주신 그 정성을 한승재는 가벼이 여기지 않았지요. 사랑채 마루에 잠시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나이다. 아버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차 한 잔이라도 들고 계십시오. 한승재가 공주를 사랑채 마루로 인도하셨답니다. 마침 가문 안채의 다른 식솔도 별로 없는 시간이었지요. 마루 한켠에 작은 좌식 탁자를 놓아드리고 종을 시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오게 하셨답니다. 한승재 자신은 잠시 사랑채 안에 들어가 책 한 권을 챙기시려 자리를 비우셨지요. 한대감 어른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그 마루에 함께 머무르며 객을 살피실 작정이셨답니다. 그러나 그때였답니다. 한씨 가문 소슬대문이 거칠게 다시 열렸지요. 외출해서 돌아오던 큰아들 한승호가 마당에 들어서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는 거지 차림 처녀를 발견한 것이었답니다. 한승호의 얼굴이 한순간에 사색이 되었다가 다시 격분으로 붉어졌지요. 저게 무엇냐? 한승호가 종 하나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저 거지가 어찌 또 우리 가문에 들어와 있단 말이냐? 막내 도련님께서 모셨사옵니다. 한대감 어른께 인사드리러 오셨다 하시기에 막내 따위가 어찌 가문의 객을 결정한단 말이냐? 그것도 거지를 사랑채 마루에까지 올린단 말이냐? 가문 망신이로다. 한승호가 거칠게 사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도포 자락이 봄바람에 사납게 휘날렸지요. 마당 한켠에서 그 모습을 본 둘째 한승현도 어느새 큰형 옆에 따라 붙었습니다. 큰형의 격분 앞에서 둘째는 그저 입을 다물고 형의 결정에 따랐지요. 한승호가 사랑채 마루 앞에 다다르자 공주께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깊은 절을 올리셨답니다. 그러나 한승호의 눈에는 그 절이 보이지 않았지요. 내 보따리부터 들춰보겠다. 어떤 도둑년이 우리 가문에 2번씩이나 들이닥친단 말이냐. 한승호가 보찜을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보찜 속 무명천이 거칠게 풀어지고 그 안의 물건들이 흙바닥에 쏟아져 흩어졌지요. 그 순간 보찜 안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졌답니다. 옥패 한 짝과 옥잠 한 자루가 마당 흙바닥에 흩어졌지요. 봄 햇살 아래 옥패가 옅게 반짝였답니다. 한승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엇냐? 옥패는 분명 어느 양반가의 갑옷처럼 보였답니다. 화려한 무늬, 깊은 빛깔. 한승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요. 감히 이 도둑년이 우리 가문 갑오를 훔쳤단 말이냐. 당장 이 도둑년을 끌어내어 관아에 쳐넣어라. 마당의 종들과 식솔들이 일제히 술렁이며 공주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였답니다. 공주는 신분을 밝힐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만약 신분을 밝히면 외척 김씨가 한승호와 결탁한 정황으로 보아 그 정보가 곧장 김씨 가문 손에 들어갈 우려가 있었답니다. 한대감 어른께서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그 순간 마침 사랑채 안에서 책을 챙기던
막내 한승재가 마당의 소동을 듣고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형님, 이분은 도둑이 아닙니다. 아버님을 뵙고자 하셔 모신 객이옵니다. 도둑일 리가 없습니다. 내가 거지 처녀에게 홀린 개로구나. 그 옥패는 어디서 왔단 말이냐. 가문 망신이다. 너도 함께 끌고 가라. 한승호가 공주를 향해 손을 뻗었답니다. 막내 한승재가 한사코 그 사이를 가로막다 한승호의 손에 떠밀려 흙바닥에 쓰러졌지요. 한승재의 옥색 도포 자락이 흙물에 젖었답니다. 한승호는 그 자리에서 막내를 향해 발길질을 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막내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흙 위에 쓰러진 채 그 매를 받았답니다. 종들이 공주의 양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공주의 가슴이 무너졌답니다. 진심을 시험하려다가 진심을 가진 단 한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흙 위에 쓰러진 한승재의 모습이 공주의 눈에 들어왔지요. 그의 도포 자락은 흙물에 젖고 옅게 피가 묻기까지 한 듯하였답니다. 멀리 다른 객주에서 기다리던 윤상궁은 이 일을 알지 못한 채였지요. 어찌 이런 일이. 공주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어렸지요. 가문 마당에 짙은 그림자가 깔리고 종들이 공주의 팔을 잡아 끌고 가려 하는 그 순간이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문 소슬대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노양반이 들어섰습니다. 한씨 가문의 가주, 한대감 어른이셨지요. 잘 다듬어진 흰 수염, 옥색 도포, 손에 단주 한 두름. 그는 외출해서 막 돌아오신 길이었답니다. 한대감 어른의 등장에 마당이 일순 조용해졌지요. 종놈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큰아들의 손가락질이 멈추고 마당 가득 떠돌던 술렁임마저 한순간에 잦아들었답니다. 이 무슨 소란이냐. 한대감 어른의 목소리는 크지 않으셨지만 감은 가득 무겁게 울렸지요. 큰아들 한승호가 부친께 머리를 조아렸답니다. 아버지, 어느 거지년이 우리 가문에 며칠째 머물러 있더니 보찜에서 갑오 같은 옥패와 옥잠을 발견했나이다. 도둑이옵니다. 한대감 어른께서 천천히 마당 안쪽으로 걸어오셨답니다. 클바닥에 흩어진 옥패와 옥잠을 보시는 순간 어른의 발걸음이 멈추었지요. 한대감 어른의 흰 수염이 가늘게 떨렸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옥패를 집어 드셨지요. 손바닥 위에 옥패를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셨답니다. 봄 햇살 아래 그 옥패가 옅게 빛났지요. 그러더니 옆에 떨어진 옥잠을 집어들고는 그 옥잠 뒷면을 살피셨답니다. 옥잠 뒷면에는 작은 글자 두 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윤상궁의 신표였습니다. 이는 한대감 어른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그의 두 눈이 옥패와 옥잠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공주에게 향하셨지요. 이는 폐하의 옥패이며 윤상궁마마의 옥잠이로구나. 마당이 일순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답니다. 한대감 어른께서 천천히 공주의 얼굴을 들여다보셨지요. 흙 묻은 거지 차림이지만 어른의 눈에는 그 안에 깃든 격조가 보였답니다. 어른은 옥패와 옥잠을 두 손으로 가만히 받쳐 들고 천천히 무릎이 흙 위에 닿도록 절을 올리셨지요. 공주마마, 이 늙은 신하가 어찌 알아보지 못하였나이까. 죽을 죄를 졌나이다. 평생 굽혀본 적 없는 노양반의 백발이 흙바닥에 닿았답니다. 한대감 어른은 어전의에서 평생 폐하의 곁을 지켜온 늙은 충신이었지요. 그렇기에 옥패 한 면에 새겨진 왕실 문장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
그 문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지요. 그리고 옥잠 뒷면에 새겨진 글자 두 자 또한 궁중에서 본 윤상궁의 신물이 분명하였습니다. 이 두 심표를 함께 지닐 수 있는 분은 이 나라에 오직 한 분, 폐하의 외동따님이신 공주마마뿐이셨지요. 큰아들 한승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사색이 되었지요. 도둑년이라 호통치던 입은 굳게 닫혔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그의 두 눈은 흙바닥만 응시하였지요.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이 한나라의 공주마마를 향한 것이었다니 그 사실 앞에서 그의 모든 거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졌답니다. 둘째 한승현도 자기 형 옆에 머리를 박은 채 흙바닥에 엎드렸지요. 떡 한 점만 던져주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두 사람 모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답니다. 거지에게 떡 한 점만 던져주며 마구간에서 자게 한 그 손짓 하나가 한나라의 공주마마께 행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흙 위에 쓰러져 있던 막내 한승재는 다른 반응이었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공주를 멍하니 올려다보았답니다. 그의 눈은 어리둥절할 뿐 입을 채 다물지 못하였지요. 며칠을 거지로 알고 죽 한 그릇을 끓여내었던 그 처녀가 어찌 이 나라의 공주마마이실 수 있단 말인가. 봄볕 아래 떡 보따리를 손에 쥐어들였던 그 사람이 어찌 임금의 외동딸이실 수 있단 말인가. 막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저 굳어버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답니다. 공주가 천천히 한 대감 어른께 다가가셨답니다. 대감 어른, 일어나소서. 제가 가문에 폐를 끼친 것이 송구하옵니다. 마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제가 자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죄가 더 큽니다. 그날 밤 공주는 가문 안주인의 처소에서 비단옷으로 갈아입으셨답니다. 한대감 어른은 공주를 마음으로부터 받들었지요. 멀리 객주에서 기다리던 윤상궁도 그제야 한시 가문 마당의 소식을 전해 듣고 부랴부랴 달려오셨답니다. 윤상궁이 공주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지요. 늙은 상궁의 눈가가 옅게 붉어졌답니다. 상궁, 일이 너무 커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아바마마께 전해드려야겠어요. 예, 마마. 마마께서 보고 들으신 모든 것을 정리해 올리시옵소서. 공주와 윤상궁은 그날 밤 사랑채 등잔불 아래에서 임금께 올릴 비밀 서신을 작성하셨답니다. 그동안 공주께서 직접 보고 들으신 모든 것을 정리하셨지요. 외척 김씨 가문의 백성 착취 증거로 다리 부러진 손자를 둔 노파의 증언, 흙바닥에 엎드린 행상의 모습, 그리고 김 대감 대큰아들이 거리에서 보인 거만함까지. 군권 박씨 가문이 북쪽 오랑캐와 비밀 서찰을 주고받는 정황은 늙은 군졸의 한숨, 객주 주모의 증언, 그리고 한씨 가문 큰아들 한승호가 외척 김씨 가문과 결탁한 정황으론 외진객주에서 직접 두 귀로 들은 모의까지 모든 것을 비밀 서신에 정리했습니다. 한편 한대감 어른께서는 사랑채 한쪽에서 따로 붓을 드시고 계셨지요. 자신의 큰아들이 외척 김씨와 결탁한 사실에 노양반의 어깨가 깊이 떨렸답니다. 어른께서는 임금께 자식의 죄를 청하는 서신을 직접 작성하셨지요. 자식의 죄를 부친이 먼저 청하는 것이 양반의 도리이며 충신의 마지막 양심이라 판단했습니다. 자식의 죄를 청하는 부친의 그 떨리는 손글씨가 서신 한 장에 그대로 묻어 있었지요. 두 통의 서신은 노승해운의 손을 통해 야밤에 대궐로 들어갔답니다. 임금께서 공주의 서신을 받아보시고는 한참을 침묵하셨지요.
사랑하는 외동딸의 손글씨로 적힌 그 모든 진실 앞에서 임금의 손이 잠시 떨렸답니다. 이어 한대감 어른의 서신을 펼치시고는 노양반이 자식의 죄를 청하는 그 한 줄 한 줄 앞에서 임금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답니다. 임금은 침전에서 일어나 옥좌가 있는 어전으로 향하셨지요. 야밤의 의금부 군졸들이 비밀리에 한양 곳곳으로 흩어졌답니다. 다음 날 새벽 외척 김대감 댁에 의금부가 들이닥쳤지요. 가문 곳간에서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곡식 문서들이 무더기로 나왔답니다. 김대감과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지요. 박대감 댁에서는 북쪽 오랑캐와 주고받은 서찰 묶음이 발견되었답니다. 박대감 역시 그날 새벽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갔지요. 한씨 가문에는 임금의 친서가 도착하였답니다. 큰아들 한승호도 외척 결탁죄로 체포되어 어디론가 끌려갔지요. 둘째 한승연은 형의 결탁을 알면서도 묵인한 죄로 근신 처분을 받았답니다. 한승호가 의금부 군졸들에게 양팔이 잡혀 끌려나가는 모습을 둘째 한승연은 멀리서 머리를 푹 숙인 채 보았지요. 가문 안에는 한대감 어른과 막내 한승재만이 남았답니다. 어른께서 막내의 어깨를 잡으셨지요. 승재야, 내가 어찌 그 처녀를 그리 대해 주었느냐. 아버님께서 평생 말씀하신 가르침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사람의 진심은 옷이나 신분이 아니라 어려운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그 말씀을 저는 그저 잊지 않았을 뿐이옵니다. 한대감 어른의 눈가에 잠시 물기가 어렸답니다. 그래, 너만이 그 가르침을 진실로 마음에 새기었구나. 며칠 후 공주께서 궁궐로 돌아가셨답니다. 거짓 차림은 벗고 공주의 격조를 갖추신 모습이었지요. 옅은 분홍 저고리에 짙은 남색 당에 깊은 자주색 스란 치마, 그리고 머리에는 봉황 비녀. 임금이 대궐 뒷문에서 공주를 맞이하셨답니다. 케이나, 무사히 돌아왔구나. 아바마마, 약속을 지켰사옵니다. 임금이 공주를 한 번 깊이 안으셨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을 처음으로 그렇게 안으시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어전회의가 열렸답니다. 임금이 옥좌에 앉으시고 그 옆에 공주가 정복을 갖추고 자리하셨지요. 어전 안에는 권세 가문 사람들의 죄목이 하나하나 발표되었답니다. 김대감 가문은 가산 몰수의 유배, 박대감 가문 역시 가산 몰수의 유배, 한씨 가문 큰아들 한승호도 유배에 처해졌지요. 어전 안에 권세 가문들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답니다. 어전회의가 끝나고 임금께서 공주에게 자상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케이나, 너의 부마를 너의 손으로 고르라. 이 아비는 너의 결정을 따르겠노라. 공주가 어전 안신아들 앞에서 천천히 일어났답니다. 위엄 있는 정복을 갖춘 어린 공주의 모습이 어전 한복판에 단정히 섰지요. 아바마마, 사람의 진심은 어려운 자리에서 드러나는 법이라 배웠나이다. 제가 거짓 차림으로 한씨 가문 문 앞에 섰을 때 큰아들은 저를 거지라 쫓아내었고 둘째는 떡 한 점을 던지며 마구간에 자게하였사옵니다. 그러나 막내 한승재 도령께서는 직접 죽 한 그릇을 끓여 내어주시며 사랑채 객방을 내어주시고 거지에게도 사람의 예를 갖추셨나이다. 그뿐 아니라 떠나는 길에는 떡 보따리까지 손에 쥐어주셨지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그 진심을 저는 분명히 보고 왔사옵니다. 옷이 누추하다 하여 사람을 박대하는 마음에는 비단 옷을 입었어도 진심이 깃들지 못하는 법이옵니다. 진심은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가장 환하게 빛나는 법. 저는 한승재 도령을 부마로 받들고자 하옵니다. 임금께서 사랑하는 외동딸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내가 어진 어머니의 자질을 갖추었구나. 이 나라의 큰 복이로다. 한대감, 그대의 막내 아들 한승재를 부마로 정식 책봉하겠노라. 한대감 어른께서 머리를 조아리셨답니다. 평생 청렴하셨던 어른의 눈가에 깊은 안도와 자긍심이 어렸지요. 한승재는 어전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답니다. 며칠 후 부마 한승재의 가례가 정식으로 거행되었답니다. 한양거리에는 공주와 부마의 행렬이 지나갔지요. 가례 행렬을 보러 한양 백성들이 거리 가득 모여들었답니다. 거리 한 모퉁이에서는 어린 거지, 아이 둘이 행렬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공주가 시장에서 떡 한 점을 나눠주었던 그 거지, 아이의 얼굴이었답니다. 가례 후 며칠이 지나 공주와 부마가 함께 한양시장 거리를 거닐었지요. 공주의 비단 치마 자락이 시장 흙길에 닿았지만 공주는 개의치 않으셨답니다. 처음 거지 차림으로 시장을 둘러보았을 때 만났던 그 노파의 집을 찾아가셨지요. 노파가 공주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셨답니다. 아이고, 처녀가 공주마마이셨다는 게요? 할머니, 손자의 다리를 다친 일은 임금께 말씀드렸나이다. 김대감댁이 가산 몰수되어 그 곡식이 다시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손자 약값도 가문 곳간에서 따로 마련하여 드릴 것이옵니다. 한양 곳곳의 김대감댁 종놈들에게 다친 백성이 한둘이 아니라 하니 그 모든 일을 따로 살펴 보상하도록 하겠나이다. 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노파는 공주의 손을 잡고 한참을 흐느꼈지요. 한승재가 옆에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답니다. 공주와 부마는 산골 마을에 닫힌 가장집에도 들르셨답니다. 가장은 한약방에서 지은 약 덕분에 다리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지요. 어린 두 아이가 공주를 알아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답니다. 누나, 잘 지내셨군요. 다리는 어떠하세요? 이제 일어서서 한 걸음, 두 걸음 걷고 있다오. 마마 덕분에 우리 식구가 다시 봄을 맞이하게 되었소. 그뿐 아니지요. 헛간에서 태어난 보미도 무사히 자라고 있었답니다. 산모가 보미를 안고 살인문 앞에서 공주를 맞이하셨지요. 갓 태어났던 작은 생명이 어느새 옅게 웃을 줄도 알게 되어 있었답니다. 마마, 보미가 처음 옅게 웃었사옵니다. 마마 덕분에 이 아이가 봄을 보았나이다. 공주가 보미의 작은 손을 가만히 잡으셨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이 공주의 새끼 손가락을 옅게 감싸 쥐었지요. 어전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한 사람의 봄이 공주의 손가락 안에서 따뜻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대감댁 인근 백성들도 한숨을 돌리고 있었답니다. 박씨 가문이 사라진 거리에는 다시 백성들의 발걸음이 자유로워졌지요. 입을 다물고 시선을 피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거리에서 떳떳이 어깨를 펴고 다녔답니다. 시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공주와 부마의 행렬에 손을 흔들었지요. 윤상궁이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보셨답니다. 평생을 궁중에서 보내온 늙은 상궁이 자신이 키워온 공주가 백성들 곁에서 어진 모습을 보이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지요. 그날 저녁 공주와 부마가 한양 도성 한 언덕에 함께 서서 봄날의 한양 거리를 내려다보았답니다. 멀리 대궐처마가 보이고 가까이 시장의 불빛이 보이고 더 멀리 산골의 봄꽃까지 어렴풋이 보였지요.
옅은 저녁 노을이 한양거리에 따뜻한 색을 입혔답니다. 마마, 제가 죽 한 그릇을 끓여 드릴 때 그것이 공주마마이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공주가 옅게 웃으셨답니다. 부마, 만약 제가 공주임을 알리고 갔다면 부마께서는 저에게 죽을 끓여 주셨을까요? 물론 끓여 드렸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주를 위한 죽이었지 사람을 위한 죽은 아니었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거짓 차림으로 갔지요. 사람을 위한 죽을 끓여주시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요. 한승재가 잠시 노을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였답니다. 마마, 거지 한 분이 문 앞에 섰을 때 그분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가문 전체의 격조를 만든다고 아버님께 평생 배워왔사옵니다. 마마께서 그 가르침을 시험해 주셔서 저희 가문이 비로소 그 격조를 갖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부마, 저는 그저 한 가문의 마음을 보고자 갔을 뿐이옵니다. 그러나 정작 한 가문의 마음에서 한 나라의 마음을 보고 온 듯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으셨답니다. 봄날의 한양 거리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지요. 세월이 흘렀답니다. 공주는 부마와 함께 평생 백성을 살피셨지요. 어전회의에 올라오는 가문들의 진상품에 흔들리지 않고 임금의 곁에서 어진 통치를 도우셨답니다. 한씨 가문 막내 한승재는 부마가 된 뒤에도 청렴한 가풍을 잃지 않으셨지요. 가문의 객허이 들면 부마가 직접 죽을 끓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답니다. 한양 백성들 사이에서 부마는 사람을 위한 죽을 끓이시는 분이라는 벼로로 불리게 되셨지요. 외척 김씨와 군권 박씨 가문은 그날 이후로 한양에서 사라졌습니다. 한승호 큰아들도 깊은 산골로 유배되어 평생 다시는 한양으로 돌아오지 못했지요. 둘째 한승현은 가문 안에서 근신하며 평생 자기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살았답니다. 먼 훗날 한양의 백성들은 그날의 거짓 차림 공주마마 이야기를 두고두고 입에 올렸답니다. 우리 공주마마는 거지 차림으로도 한양 곳곳을 둘러보셨다지. 김대감댁의 횡포도 박대감댁의 음모도 모두 마마께서 직접 보시고 정리하신 거요. 무엇보다도 부마이신 한 도령께서 거짓 차림 마마를 사람으로 대접하셨다는 그 일이지. 그게 진짜 사람의 도리란 거요. 옷도 신분도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신 거지. 옛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전하며 말씀하셨답니다. 사람의 진심은 옷이나 신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환하게 빛나는 법이라고요. 그러니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비단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지를 어찌 대하는가를 보라고요. 사람의 진심은 옷이나 신분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고든 마음은 거지 옷을 입어도 그 빛이 가려지지 않으며 비단 옷을 입었다 하여 마음의 누추함이 가려지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일 통쾌했던 장면이 있어요. 공주마마의 정체가 드러났던 순간 마을에 선 삼형제들의 얼굴이요. 도둑년이라 호통했던 큰아들과 떡 한 점만 던져주었던 둘째가 흙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있던 모습. 그러나 막내 승재만은 거지로 알고 죽을 끓여주었던 그 진심 그대로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답니다. 오늘 이야기 속 부마 간택은 조선시대 왕녀의 혼인을 둘러싼 무거운 절차 중 하나였어요. 부마는 왕녀의 남편을 이르는 말인데요. 부마가 된 가문은 왕실과 한 식구가 되니 조선 후기로 갈수록 건세 가문들이 그 자리를 두고 격렬한 경쟁을 벌이는 일이 많아졌답니다. 간택 절차도 엄격해서 금원령을 내린 뒤 처녀단자를 받아 초간택과 재간택을 거쳐
마지막 3간택에서 한 사람을 정했지요. 또 한 가지, 거짓 차림으로 한씨 가문에 객을 청한 장면에서도 깊은 뜻이 있었답니다.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 집에는 손님을 모시는 사랑차라는 공간이 반드시 있었어요. 손님을 어떻게 모시고 어떤 상을 차려내는가가 그 댁의 가풍과 사대부의 품격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여겨졌답니다. 오늘 이야기 속 공주마마가 굳이 거짓 차림으로 객을 청한 까닭도 바로 그 집의 진짜 가풍을 보고자 함이었지요. 옷이나 신분이 아니라 어려운 자리에서 드러나는 진심. 어쩌면 이건 조선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거짓 차림 손님이 우리 집 문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을 내보이실 것 같으세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달빛 아래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빛 아래 이야기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